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강원 정우성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 79.4%를 기록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국민의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곧바로 제21대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죠. 오늘 이 시간엔 이번 대선으로 보는 민심,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한중일입니다. 그리고 허소용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소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긴박하게 흘러갔던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일의 모습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김문수! 김문수! 가장 높은 투표율 무엇을 의미하는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방송 3사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51.7% 예측 1위.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표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표가 줄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새벽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63년 12월)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 2010년엔 성남시장, 2018년엔 경기도지사 당선. 무상교복, 청년기본수당, 계곡 노점상 철거 등 각종 정책 성과로 유능한 행정가임을 입증했고,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직설적인 화법과 톡 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난, 장애, 탄압 등 모진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된 이재명 대통령. 그의 정치에는 자신이 겪은 가난과 불우함을 서민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2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서 대선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국민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서
두 분 먼저 어떤 생각 들었는지 소회 좀 들어보죠. 허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제가 22일간 유세본부장으로 18개 주를 거의 3번 이상 돌았는데요. 그때 거기서 만났던 모든 그 도민들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번에 이재명 시대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열망을 꼭 약속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허 대변인 표정 보니까 이제 그 감동의 네. 여운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예, 아직도 가슴이.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엔 한중일 대변인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진짜 아쉽지만 네.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겸허한 자세와 반성하고 우리 성찰하는 이번에 선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잘 맞게 재정비해서 네.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의 운명을 결정한 날이 바로 6월 3일이었어요. 어제 그제였는데 그야말로 모두에게 피말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6월 3일 선거당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투개표 당시 분위기 먼저 한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투표 당일날 그리고 개표할 때 가장 관심사가 출구조사 발표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다들 당에서 모여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저희도 기대는 했었습니다. 네. 어려운 선거였지만 그래도 여론조사가 발표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따라 붙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 순간 너무 격차가 컸죠. 예. 2%, 3%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없잖아 좀 실망을 했고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결국 12시에 당선 유력으로 뜨고 나서는 저희들은 일단 귀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패인 분석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게 패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 정확한 패인 분석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선거가 계엄을 했고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조기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탄핵의 원인 그리고 탄핵이 된 대통령 그리고 또 주변 그런 원인들을 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짧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못한 부분 네. 그런 것들이 패인의 요인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네.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붙이자면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께서 9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8강, 4강, 2강 이런 과정에서의 치열한 접전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후보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하고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조차도 매우 실망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 보수들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짧은 기간 너무 아쉽게 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패인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안 됐다 이걸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보수의 성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을 긋는 순간 또 여기를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가고는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오지는 좀 못했고 또 일부 우리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일부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선을 긋자 본인들이 먼저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언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내 표인데 내 표인 사람들하고 선을 긋는다는 건 너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 일부들 중에는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했는데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못한 것이 우리 그 보수 그리고 우리 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네. 또 우리 당을 좀 지지했던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패인의 요인이 작용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장을 바로 4일 새벽에 밝혔어요.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라고 또 전했고 중앙당과 강원도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예. 입장 발표는 없지만 저희들은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네. 사실 어제 오늘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뭐 사직하라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게 정리가 되면 입장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대변인께서는 6월 3일 당일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뭐 당일 마찬가지로 이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대부분 이제 뭐 전화나 SNS로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하는 활동 다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개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도당에 같이 모여서 지켜봤는데 그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네. 모두가 진짜 얼싸안고 진짜 울먹이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예, 맞았습니다. 예. 근데 초반에는 격차가 상당히 안 났어요. 오히려 네. 초반부에는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서가는 앞서, 예, 먼저 양상이 개표된 나타났는데 곳이, 네. 약간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민심을 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22일간의 유세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그 강원도의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소위 샤이 민주여야 될 분들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환호하는 표현들을 네.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조금 더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쪽에 마음을 많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 행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약간의 그 개분 줄기는 했지만 끝끝내 우리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뜻에 같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재외국민과 사전투표율이 역대급 투표율을 네,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투표율이 80%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고 각 후보당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개표 결과 득표율과 표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측의 기존 예측 개표 결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일단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 자체가 보수나 뭐 진보나 할 것 없이 네. 이번 선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49.42라고 하는 역대 최다 득표율로 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 통합해서 대신에 내란 종식은 확실히 하고 뭐 이런 의지를 전달해 주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제 실제 득표율은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랬죠. 막판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세들이 네.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영향이 좀 있어서 비록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 강원도가 2022년 그 선거에 비해서 보다는 그래도 갭은 좀 줄여냈지만 좀 아쉬운 그런 네. 또 석패를 하긴 했죠. 그랬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에 다소 혼란스런 출발했지만 빠르게 격차를 좀 좁혀 나간 분위기도 보였는데 기존 예측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된 요인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20%에 조금 넘었었죠. 예. 거의 20%를 넘어본 적도 없는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자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가면 갈수록 1%, 2%씩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당의 출신이었던 이준석 후보도 또 보수 진영에서 출마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합친다고 해서 그게 다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 수치를 합쳐도 그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그랬지만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수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선거 기간에 우리 당의 출신이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았지.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약간 꼰대의 어르신 그런 이미지셨는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고 나와서 이 경기도나 서울권에서도 보게 되면 김문수 지사의 그동안의 지사 8년 그리고 국회의원 12년 그리고 장관을 하면서 너무 청렴하고 또 일 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재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분에 대한 지지도들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은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49%를 받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는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 2명이 나왔고 또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선거라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 2명이 나왔을 경우에 최소한 5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 50%를 못 넘었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를 얻었는데 같은 40대라고 해도 뭐 네.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또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탄핵과 관련해서 선거를 치렀던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께서 20% 초반, 중반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더 짧은 기간에 김문수라는 후보가 41%를 얻었던 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만 좀 시간이 있었고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예. 더 나갔으면 그거는 좀 더 높은 득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 건 진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쇄신하고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49%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출구조사에서는 51%가 네. 넘었었는데 50%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의 40%라고 불리는 PK의 민심을 흔들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구, 경북 그리고 불경 이제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변화의 흐름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요 해당 지역에서 40%를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많이 가야 38점 얼마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동안 이제 간절하지만 얻지 못했던 득표율을 이번에 부산과 울산에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40.14, 울산이 42.54% 그리고 경남이 그거에 조금 못 미치지만 30.4%를 얻어내서 네. 이쪽 소위 말하는 불경 지역에서의 민심도 내란 세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그 나라를 이제 원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그 사실상 되게 견고했던 그 보수의 어떤 그 진영들을 분리시켜 나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입어왔던 옷인데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건데 이번만큼은 저희도 그 불경 그리고 대구 경북에 대한 여러 그 선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얻어진 성과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조금만 더 갔으면 더 많이 그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정말로 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이 보여줄 미래에 대한 그 전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심지어 보수가 괴멸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 그 두려움이 결집시킨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집세가 갖고 있는 의미 물론 인정은 하지만 그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의 결집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경 TK, PK에서 견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는데 좀
의의를 들 수가 있겠네요. 네.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한 만큼은 못 나온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보자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77.6%,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네.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인 경합으로 예측이 됐는데 결과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어요. 국민의힘 도당에서 분석하신 내용, 강원도 표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만큼은 당연히 그 이기는 걸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지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매우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구조사 할 때 보면 이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예. 집중적으로 이 시내권에서 하다 보니까 이 농촌에서 나온 데이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출구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번에도 보다시피 춘천과 원주 빼놓고는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우리 당이 이긴 걸로 네. 나왔고요. 근데 그 원주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이 현재 국회의원이 없어요. 물론 거기가 주석이지만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이 없던 그 지역 그리고 국회의원이 없는 이유가 또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의 기반이 점점 약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강원도 표심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중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 표심, 그 이 강원도에서의 표심이 조금 더 더불어민주당에 좀 네. 개방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초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한 3.35포인트 퍼센트포인트의 로 졌죠.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네.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20대 대선에서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1.32%로 윤석열 후보에게 12.5% 거의 13% 정도를 패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불과 3.35%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10% 정도를 저희가 그 격차를 좁혀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전에는 강원도에서 어떤 지자체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한두 개 동만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춘천과 원주에서 한 3, 4% 정도 그 우세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삼척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40% 이상 민주당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양양군 같은 경우에 20대 선거와 21대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71%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 보수가 그냥 이제 정통적인 보수라고 하면 지켜질 수 있는 선들이 있는데요. 일부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수구적인 보수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또 하나는 드디어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그 내란과 관련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역량을 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투표율이 좀 더 네. 높아지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강원도 표심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득표율을 통해서 아무튼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극화된 민심의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허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양극화들 중에서 제일 이제 결과적으로는 표심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여성의 표심이 조금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은 여성들이었고 그다음에 연령대로 보면은 뭐 40대에서 50대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본다 그러면 그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수도권과 그다음에 호남 뭐 이런 부분에서 훨씬 그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역적인 분리 이런 것보다 그 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거의 갈라치기의 교주 같은 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그런 연령 혹은 성별 이 분리가 국가의 어떤 존립에 더 크게
그 존립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분열이니 통합이니 뭐 이런 문제 중에서 실제로 어떤 그 분열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존재했다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의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 즉 달을 보라고 가리킨 손을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갈라치기 하는 경우는 그 혐오를 조장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발설 곳을 없애게 만드는 것, 그것이 조금 더 그 나아간 그런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로 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결국 통합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은 그 중도 우다라고 그 우리 중도 보수다라고 그 우리 당의 민주당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오른쪽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그 염원들을 더 포괄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포용과 통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능하게 네. 그 일들을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 대변인께서는 이 민심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도 보면 이 지역 간 세대 간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도상에서도 보기에는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지금 하얀 게 딱 구분이 졌죠. 네. 이거는 우리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민들이 분열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비록 어느 당은 이기고 어느 당은 지더라도 그게 과거, 미래 국가를 위해서 치러져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안도 있지만 그중에 일단은 그 지역에 맞게끔 서로 우리가 호남이라고 해서 등하시할 것이 아니고 또 민주당은 이쪽 동쪽이라고 해서 등하시할 것이 아니라 예. 동쪽에 필요한 것이 뭔지 또 우리는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호남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서로 간에 해서 서로를 좀 흡수를 하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는 국민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런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는 좀 어둡지 않겠나 네. 이런 걱정도 합니다. 두 분 말씀대로 민심의 화합, 통합과 화합을 위해선 뭐 정치권의 자성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6.3 대선 투표율, 강원의 지역별 득표율, 민심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부터 살펴봤고요. 선거 바로 다음 날이죠. 이재명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무를 부여받고 대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화면으로 보시죠.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인수위가 없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또 국회에서 취임 선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에서 현재 발표한 주요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인수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또 공약 이행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서 이한주 정책실장이 겸임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취임 선서를 치르시고 바로 또 청소 노동자와 그리고 내란 시기에 몸으로 그 국회를 보호했었던 네. 국회 방호 직원들을 만나서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더 낮은 어떤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을 먼저 우선에 두고 가겠다라는 걸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은 사실 제대로 된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7월 17일 제헌절에 맞춰서 그날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당선자로서 임명받는 식, 그래서 이름을 취임식이라고 안 하고 네. 임명식이라는 이름의 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헌절에.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바로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주요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인사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이제 먼저 내정을 하시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 또 국정원장 후보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네. 지명했습니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그리고 끝으로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내각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출신 어떤 인사를 발탁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것도 네네 그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아마 이제 좀 지금 현재는 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사의를 일단은 네. 진행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 같이 했었던 분들을 기존에 있었던 정부의 분들을 계속 이어서 당분간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진짜 인수위 없이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혼선이고 어제 그 뉴스의 내용들을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없는 마치 폐허 같다, 무덤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네. 더욱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들으셨는데 한 대변인께서는 어떤 내용,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으로 네. 모두의 대통령으로 정의와 통합의 정치로 가겠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 워딩에 주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실행이 되기 위해선 국민 통합부터 시작된다.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말 국민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허 대변인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어떤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일단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당대표 출마하실 때 방송 토론 팀장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이분이 어떻게 대처하시는 봤는데 상당히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에 아주 특화된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지금 국민의힘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수거 언론들이 몰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재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분은 충분히 듣고 예. 여기서 학습하시는 분이셨고 무엇보다 이런 대통령을 저희는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안들을 내시고 분명히 이행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또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의 위상 회복, 민주주의 강국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민주당 도당에서 특히 기대하는 정책이 있으실 텐데 강원도에 관한 정책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아직 100대 그 정책 과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된 것은 아니어서 예. 공약 수준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강원도가 그 분단의 역사, 그다음에 산업화와 또 수도권의 상수원과 전력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그 도시 발전의 기회를 놓쳤던 부분들 충분히 네.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생을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괄적으로는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전부 좀 개정하는 과정에서 네. 좀 더 강력한 자치권과 입법권들이 주어져서 명실상부하게 그 강원도가 어떻게 특별해질 것인가를 좀 명시하는 네. 방향의 그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대변인께도 여쭐 텐데 민주당 도당 허 대변인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뭐 기대하는 정책 강원도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우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특별자치법에 네. 그 제2단계 특별법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반드시 좀 이행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예. 교통이나 환경 그리고 군사 농업 분야에서 예.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강원특별자치도 2단계 특별법을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가 선순위가 아닐까 싶고요. 또 실질적 권한과 그 권한 이양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8분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네. 지역에서의 모습은 하나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던 야던. 그건 참 좋은 모습인데 또 이렇지 않으면 또 지역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다음번에 또 떨기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균형은 좀 우리가 6분의 2분이지만 지금 이제 여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더 있는 이제 여당 의원 2분이 계시니까 잘 협치해서 강원도가 잘 꾸려갈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허 대변인도 이 부분 말씀해 네, 주시죠. 뭐 민주당이 야당의 경우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나 이제 야당 시절에 있을 때여도 저희 민주당의 허영 의원과 송기현 의원 등 최근에 이제 그 재선 삼선하신 그런 의원님들은 강원도의 문제만큼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드디어 집권 여당이 됐고 또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강원도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 기대감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 또 그 밖의 논란의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 사법 리스크, 네. 이건 뭐 당내에서도 그렇게 뭐 문제를 불거왔던 것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결별하는가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이 하나의 공당으로서 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의 그 위치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김건희,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 이채 양명주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붙인 바가 있잖아요. 이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또 그 양평 고속도로 편입, 그리고 명품 수백 수수, 주가 조작 이런 어떤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사법적인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재명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심판대에 선다면 정말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심판대에 선다면 그렇게 사법 체계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소명이 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대변인 의견 어떻습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정치권이 시끄러워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먼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당선자 중에서 아마 유일한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당선자일 겁니다. 지금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대통령이지만. 네.
그리고 당장 6월 18일 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정쟁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살리는 법안들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그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수사라든가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또 통과시켰고요. 또 지금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6월 18일 받아야 되는 그 선거법 관련된 유반에 대해서 그 조항을 지금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삭제가 되면 지금까지 왔던 재판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신 분들이 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아무런 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법을 정말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를 하려고 했으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했어도 충분한데, 그때는 여태까지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제서야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움직였습니다. 이런 꼼수들을 좀 부리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그 탄핵 때문에 네. 지지는 같지만, 앞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 돌아왔을 때는 냉정하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5개의 재판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호하게 당선인 대통령께서 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도 받겠다 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 민주당은 170여 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됐어요. 여대 야소가 됐는데 국민의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지금 아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대 야당이 야당에서 이제 거대 여당이 됐죠. 여당이 됐죠. 네. 그거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이더라도 만들고 싶으면 못 만들 법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저희 당이 행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 중에서 행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재검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아까 전에 제가 지적했던 뭐 이재명 당선을 위한 이재명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할지가 좀 걱정이고요. 네. 이것이 과연 내년도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민주당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허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아, 하셔야 알죠. 됩니다. 그건 알죠. 예,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심판이다, 그 내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건 내란에 대한 규정을 짓는 것도 심판을 한 것도 다 국민이 한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대행한 어떤 표결을 했던 것일 뿐이고요. 예, 그렇게 친다 그러면 국민이 그 결정까지 내리기까지 윤석열 정권의 그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입법 탄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부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우리 뭐 민주당이 그 거대 그 여당이 되고 했을 때 어떤 올 문제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왔는지 비상식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거 뭐 이재명 금지법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 말하자면은
그 언론과 결합을 해서 그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정서를 그야말로 더 후진적으로 만든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제발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정말 자성을 해서 깨끗한 정치 그리고 말 그대로 정정당당하신 방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지금 뭐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5개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의 심판대에서 다뤄지면 충분히 소명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너무 호도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증거 376회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그 다음에 그 부인에 대해서는 130여나 되는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그 사법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잘못된 압수수색이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왜곡된 프레임을 만드시는 것들은 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중간 평가 형식을 띌 수도 있겠지만 움직임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6월 3일 날 하죠. 네. 똑같이 이번에도 꼭 1년 남았습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선거이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당으로서는 그 선거를 통해서 그 이번에 이뤘던 서울권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많이 잃었던 이 충청권들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있는 하에 총선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과 행정권, 그야말로 그 두 개의 큰 권한을 확보한 초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셈인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1년차 만에 이루어져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그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했었고요. 그것을 또 유추해 본다 그러면 민주당의 여건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주당은 어게인 2018을 이제 다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비 주자들이 이제 많이 또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역 내에 그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그 더욱 더 그 낮은 자세로 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또 좋은 후보들을 또 많이 양성해내는 것으로 국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적 분열과 갈등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또 새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될 그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통합. 그다음에 국민이라는 용어는 44번이나 쓰셨거든요. 이번 식에서 취임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용.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그 이재명 그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더 이상 없고 보수도 없다. 우리에겐 오직 국민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합치된 마음으로 충분히 그 국민들이 그동안 진보니 보수니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너무 많이 심리적인 피로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법들을 모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중열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뭐 정치 보복 없이, 그리고 경제 살리는 일에 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좀 응원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기 대선이 왔던 만큼 이게 정치적 갈등을 좀 줄이고 앞으로 그 민생 회복에 역점을 주셔가지고 빨리 망가진 경제
올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새 정부에게 또 국민에게 도민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도민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많은 걸 느꼈고 또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잘 추스려서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과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 대변인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도민들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그 마음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고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중요하게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또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 선서는 국민에 대한 신뢰며 약속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기도 하죠. 부디 성장과 회복, 통합의 자세로 모두가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